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필요시 면제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넣고 사전 타당성 축소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이낙연 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의 필요성을 거론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착한 임대인의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제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 맞수. 오늘은 현재 진행형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그 후폭풍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뜨겁게 달아오른 여야 경선 토론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오랜 시간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는데 필요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하면서 오늘 안에 전체 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한참입니다. 논란이 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유지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해 큰 줄기는 정리된 상황입니다. 에타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에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 1안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다른 핵심 특례 조항들도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조항과 같이 공항 건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들은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에 있던 신도시 및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신공항 운영공항 공사 설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례 등의 조항은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소위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예타도 면제 없이 실시하되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논의 막판,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 민심 악화를 우려해 예타 면제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렸고 야당도 이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토위는 소위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고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예비후보 3명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부지 검토조차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낙연 대표 체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뤄왔는데 이낙연 대표님이 사퇴를 앞두고 있어서 저는 늦추지 못하고 우리 당의 최고 지도부를 같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당초 1시간 정도로 예상했던 간담회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 주요 화두는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더 나아가 경기 진작용 재정정책도 필요하다고 적극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올해도 확장 재정은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진정 시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화답하며 5차 재난지원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시기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지급된 것을 보면 된다는 청와대의 설명을 볼 때 보편 지급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넓고 두텁게 하라는 규모 기준을 제시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했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당 사이의 갈등의 노출이 절제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에 들어간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이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위로지원금과 관련해 그들만을 위한 성대한 선거용 말잔치라며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로 당정청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면 이번 주말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결론을 내고 다음 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진작을 위해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세법 개정안인데 자발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7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해 주던 것을 최대 70%까지 늘린 겁니다. 적용 기한도 당초 오늘 6월까지였는데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기재위는 또 신용카드 혜택 확대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5% 넘게 사용하면 지금 적용되는 공제율에 10% 추가로 공제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통과된 법안엔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 혜택 법안도 있습니다. 작년 고용을 줄인 기업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되 올해 안에 줄어들기 전의 고용 상태로 되돌리지 않으면 내년에 이를 환수하도록 합니다. 국회 교육위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안건조정위 회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민의힘 정경희 등 여야 의원 5명이 각각 발의했으며 독립적 성격의 국가교육위를 설치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시간 끌기에 더 이상 발목 잡힐 수 없어 회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재정법인 만큼 다음 주 공청회 등 예정했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반박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사실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고 2012년 10월 이용섭 의원이 국회에 재정법률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9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 교육위를 파행으로 끌고 가자는 그런 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공청회 하자는 게 뭐가 지금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회부된 안건은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가결돼 전체 회의로 넘어가는데 민주당 3명의 법력권으로 분류되는 의원 중 1명만 찬성할 경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두 번째 1대1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 토론의 승자도 오세훈,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민생 현장을 찾아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두 번째 1대1 토론 대결을 펼친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 오늘 토론에서는 당내 주자 중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오세훈, 나경원 후보에 대한 상대 후보들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먼저 오신환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하다 서울시장을 사퇴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본선 경쟁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시장직을 사퇴하고 후보로 출마하는 지금의 상황에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재심이기도 하거니와 그 책임을 지고 다시 서울시를 그 반열로 올려놓으라는 저는 또 다른 채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인물로 교체를 강조한 조은희 후보는 나경원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과 복지 공약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며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말한 나후보님 거를 공약 전체 예산 계산은 안 전체 해보셨어요? 근데 나후보님 공약의 재원을 쭉 보면 정말 허경영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오세훈 후보하고 토론할 때랑 사뭇 다르시군요. 제가 네, 보니까 확실히 네. 1대3인 것 같습니다. 어제 2차 TV 토론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오늘은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제도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봉제 공장을 찾아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르신 간병비 제로 공공간호 서비스를 공약했고 금태섭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호 공약인 디지털 부시장 정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일주일 뒤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당국에 원활한 접종 준비를 당부하며 야당의 백신 불안감 조성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꼴찌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 불신과 백신 접종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에 백신 접종이 늦다고 정부를 압박했다가 이제는 백신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코로나 백신 접종에 회방을 놓는 것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국민의힘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가장 늦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백신 확보가 늦어진 이유를 비롯해 접종 순서와 과정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장 큰 무능과 실책을 지금이라도 직시하고 우수 백신 조기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며 고령층 접종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추가 임상 실험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확인할 수 있다며 지금은 방역당국과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아스트라제네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부작용으로 접종 거부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정부의 1분기 접종 계획은 어긋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강기훈 복지위 야당 간사는 지금이라도 모더나나 노바백스와 같이 90% 이상의 효용성과 안전성이 있는 백신을 구매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번국민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복지제도의 대전환을 이룰 비전이라고 강조하고 오는 9월 국민생활기준 최종안이 마련되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홍익표 정책위 의장과 김현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명박 정권 이전의 불법 사찰도 조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국정원에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불법 사찰을 정쟁으로 몰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갈수록 점입 가경이라며 정부의 의결을 통한 열람을 비롯해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신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논란을 문재인 정권 레임덕의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를 제거하는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참모들의 요구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민정수석 파동이 연이어 나면서 임기 말 레임덕이 심화되고 있다며 오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수석을 출석시켜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말 논란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낯두꺼운 변명으로 헌법 정신을 파괴한 엄청난 과오를 덮으려 한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법관 탄핵소추 과정에서 혼란을 끼쳐 깊이 사과하고 다만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개혁을 위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혀 국민의힘과 사법부 일각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열기가 점점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데 어제 안철수, 금태섭 이른바 제3지대의 단일화 이제 후보들의 이제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한 TV 토론회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려서 많이 나왔네요. 네, 이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단일화는 야권 단일화를 위한 첫 단추지요. 이들 중에 한 명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최종 후보와 이 경쟁에서 단일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어제 토론을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제3지대 민낯이 오직 반문과 반민주당이었다면서 이 관전평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평가드릴 내용이 없어 민망하고 송구스럽다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3지대와 야권 단일화를 시도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 봐서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관전평을 내놓긴 했습니다. 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안 후보에게 이 대단한 진전이 있었다. 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도 안 후보가 이 토론을 더 잘했다 이렇게 안 후보 측에 손을 들어준 반면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요, 이 안 후보가 아직 토론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혹평을 했습니다. 네네, 김종인 위원장은 무시 대응인가요? 안 봐서 모르겠다 대답을 하셨는데, 근데 어제 그 토론회를 저도 이제 쭉 지켜봤는데, 근데 정작 그 서울 그 시정 그 정책에 대한 그 후보들 간의 비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토론회였는데요. 그렇지만 어제 토론회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4년 평가와 대안이었습니다. 결국 토론회 대부분을 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인사 문제 등을 주제로 삼아서 두 후보가 이 서로 각을 세우기보다는 정권을 함께 비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정권을 이제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는 건 결국 두 후보가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최대 쟁점 목표를 정권 교체에 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네, 야권이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내세운 프레임은 정권 심판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이 어제 토론회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안철수, 금태섭 후보도 이 대선을 1년 앞둔 시기 이 정권 심판, 정권 교체라는 이 큰 목표 아래 이번 보궐선거 임하고 있다 이런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1대1 토론이기 때문에 이 서로에 대한 반격도 있었습니다. 금태섭 후보가 이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질문이었는데요. 대선을 노리다가 서울시장으로 유턴했다 이런 지적에 안 후보는 정권 교체가 절박했다,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후보의 이 정권 교체 의지가 담긴 대목이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 바꾸기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정치인이 자신이 한 말과 또 자신의 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이번에 몸을 던져서 이 서울시장 선거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야권을 승리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다음 정권 교체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몸을 던졌는데 쉬운 결정은 사실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네.
두 후보가 이제 서울시 현안 정책을 놓고 이제 경쟁하는 게 유권자 입장에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언제 들을 수 있나요? 네, 이 어제 토론회를 시청한 분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자리인데 네. 두 사람 모두 이 서울시 관련 정책이나 현안 들을 수 없었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두 후보가 이 당초 토론회를 2번 갖기로 합의하면서 서울시 비전과 정책은 이 두 번째 주제로 잡혀 있는데요. 일정상으로는 2차 TV 토론이 25일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런저런 변수로 아직 2차 토론회 개최 여부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2차 토론회 개최 여부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군요. 네, 이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은 이례로 제안한다는 선관위의 과거 유권 해석이 이 변수가 되면서 국민의당은 현재 이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 논란의 발달은 지난 2002년 대통령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노무현 후보와 이 정몽준 후보 간 TV 토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선관위는 당시 두 후보 간 토론 방송은 중계 방송의 형식으로 1회 안에 방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다른 입 후보 예정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추가로 TV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해석을 놓고 본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3지대 단일화 관련 TV 토론은 이례로 제한될 수 있겠지만 이 토론 참여자의 이 변화가 생긴다면 TV 토론은 더 진행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양측은 이 유권 해석이 나온 뒤에 2차 토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만약 TV 토론이 안 되는 쪽으로 유권 해석이 내려진다면 양측은 이 TV가 아닌 유튜브나 다른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TV 토론은 뭐 제한적일 수 있지만 SNS 공간을 통해서는 두 후보 간의 TV 토론이 자유롭게 열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건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는 이미 TV 토론을 이제 두 번을 했잖아요. 오늘까지 두 어떤 번을 게 했죠. 다른 건가요? 이게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이 결정한 그 경선 방식에 따라서 TV 토론 등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은 4번에 걸쳐서 TV 토론을 진행하기로 한 거고요. 이 반면에 안철수, 이 금태섭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이 주관한 그 경선 방식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 의뢰하고 또 그 해석을 받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당 안에서 후보들끼리는 TV 토론을 더 할 수 있고 네, 당내 경선 그런 방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차이가 있군요.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어제 있었던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의 TV 토론에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1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TV 토론 관전평입니다. 어제 오후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 합의한 후보들의 첫 토론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먼저 토론을 마친 두 예비 후보의 소회는 어땠을까요? 많은 분들이 진정성 느껴진다고 격려, 성원의 말씀들을 해주시고요. 네. 일방적인 선입견 만들고 퍼뜨리면 현 정부 극성 지지자분들이라고. 치열하면서도 건강한 토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승리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 인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예비 후보 이처럼 나름 만족스러운 토론이었다고 자평을 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TV 토론을 지켜본 정치권은 정반대의 관전평을 내놨습니다. 먼저 홍준표 의원은 안 후보에게 안초딩이라고 놀렸던 것을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대단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안 후보가 말한 서울시는 말 잘하는 해설사보다 일 잘하는 해결사가 필요하단 말은 기막힌 레토릭이었다며 서울시를 재건할 핵심적인 과제가 안 후보 한마디에 응축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안철수의 동공이 자주 흔들렸다며 안 대표가 이번에도 토론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정 의원은 금태섭 의원의 일방적인 한판승이라면서 안철수에게 조언을 한다면 TV 토론을 하지 마라. 죽음의 계곡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예비 후보, 우여곡절 끝에 첫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엇갈린 평가 속에서 두 사람의 토론을 지켜본 국민들의 관전평은 과연 어땠을까요? 다음 정치톡은요. 청와대 민정수석 순환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민정수석이죠. 신년수 수석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수석 검찰 인사를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임명된 지 2달도 채 안 돼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신수석은 이런 각오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무색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의 순환은 신수석의 문제는 아니죠. 조국과 김조원, 김종호 그리고 신년수 수석까지 4명의 전현직 민정수석이 모두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국 초대 민정수석은요, 청와대를 떠나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검찰개혁 목소리가 정면 충돌하면서 이른바 조국 대전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정치권의 갈등은 물론 국론 분열 양상을 초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번째 민정수석 김조원 전 수석은요, 부동산 문제로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 청와대 참모 1주택 보유 권고에도 김 전 수석은 강남 아파트 2채를 끝까지 처분하지 않고 사표를 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김 전 수석은 교체됐고 이후 감사원 출신인 김종호 민정수석이 발탁이 됐는데요. 김 수석은 당시 큰 과제였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중재 실패라는 책임을 지고 넉 달 만에 스스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민정수석이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인데요. 바람잘 날 없었던 문정부 민정수석의 순환사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 될 텐데요.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뉴스엔의 새로운 식구가 오셨습니다. 바로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신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이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패싱 논란도 일고 있는데 현재 그 신 수석은 이틀간 휴가에 들어가서 다음 주 초 행보에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두 분께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민정수석께서 이제 임명된 지 별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임을 표의하신 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검찰 개혁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인데 이것을 크게 부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고위당정 회의도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사의를 표명한 것 외에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언급이 없었고, 그리고 뭐 저는 당 차원에서는 제가 뭐 더 이야기할 거는 없어 보여서 이 정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준석 의원님. 저는 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과정 중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은 검찰 출신들은 다 이렇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번엔 또 익명으로, 이것도 참 비열하게 익명으로 누가 얘기한 걸 또 제가 인용하자 그러면은 대통령도 성깔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신년수 수석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전 사실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 정부 측 관계자들이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봤을 때 신년수 민정수석께서는 대통령을 배려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의 철학과 배치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표를 쓰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표도 안 받아줘. 그리고 옆에서는 무슨 대통령도 성깔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슬슬 긁지 않나. 이거 계속 긁으면은요 나중에 이분도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패싱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김영한 민정수석이 계셨는데, 김영한 민정수석이 그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그 다음에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자기를 패싱하고 자꾸 일을 처리한다고 하니까 사표를 내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정권 후반부로 가면은 모든 정권 데칼코마니처럼 나타나는 것이 약간 레임덕의 표출 비슷한 것도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파장이요 청와대까지 번지면서 이제 추윤 갈등 시즌2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추윤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지고 신년수 민정수석이 투입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작년 말에
그 법원의 판결 이후에 일단락을 지으셨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후속으로 해야 될 것이 인사조치였거든요. 자, 크게는 우리 대검찰청에서도 보면 갈등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그를 내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 같이 일했던 부장들, 간부급이 있고요. 중앙지검에도 가보면은 이성윤 지검장이 있고 그에 반발하는 간부들이 있습니다. 네. 전 여기서 어느 쪽이 옳았다 같이 판단하기 이전에 이 정도로 갈등이 누적됐으면은 적어도 대통령께서 일단락 지었으면은 인사는 이것을 풀어낸 인사, 결국 보직 이동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맞지 않는 인사들이 같은 테두리 안에 묶여 있는 것은 해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 두 개의 검찰청에서 둘 다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었던 신현수 수석의 이제 의지랑 이게 지금 사실 모호해지는 지점이 박범계 장관이 이런 안을 제청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제거하셨는지 요거는 아직까지도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좀 장기화되는 것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갈등이 재현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되게 큰 갈등이 지금 이걸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이제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한 것 외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더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윤 총장이 되게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이 아주 커질 거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요 의견을 듣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요. 너는 말해. 그런데 나는 답은 정해져 있어. 답정 너야. 이게 더 이제 사람들 화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어쨌든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만 종합해봐도 꼭 이 인사에 대한 것만으로 본인이 패싱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도 보면은 뭐 이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라든지 이런 안건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의 수석 참모로서 여러 제안을 했으나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의견을 안 듣겠다보다 들었는데 다 패싱하는 게 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여기 대해서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소통에 좀 소홀했다. 그리고 이제 중간 간부 검찰 인사에 있어서는 더 소통에 신경을 쓰겠다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네, 그 준비한 게 내용 있죠.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중간 간부급 인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돌아오시면 최종적인 조율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통이 여러 번 이제 그 표현이 반복됐는데 아마 가장 또 그 부분이 걸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이제 발언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단지 신현수 민정수석과 박범계 장관의 갈등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제까지 이어왔던 어떤 질서를 크게 바꾸는 데 있어서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부딪히고 그것이 모아지는 과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진통이 없는 게 더 이상한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건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저는 여권은 아니라는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한번 이렇게 갈등 관계 속에서 마음이 떠난 연인을 되돌리려고 그러면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패칭했던 것을 의사구조 체계를 바꿔가지고 좀 경청하는 자세로 사실 신수석의 의사가 좀 반영되는 형태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 변화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엔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럴 의지가 없잖아요, 여당에는 지금. 의지가 없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도 변화의 기운을 감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럼 이 관계는 파탄 난 겁니다. 그러면 놓아줘야죠. 그럼 마음이 떠난 연인의 마음을 어떻게 잡겠냐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주초 월요일에 그 휴가가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온 신 수석이 사의의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굽힌다 그러면 이분도 지금까지 굉장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어떤 이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굉장히 좀 시건을 하는 모양새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런 안 좋은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신수석께서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보이는 예의를 봤을 때 지금까지 사의를 밝히고 나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불평불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끝까지 그런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신수석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신수석께서 그래도 그 검찰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질적인 집단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다리를 놔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사실은 끝까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다리 놔달라 그래서 다리를 놔달라는 역할로 민정수석을 만들었는데 네. 다리 다 지어놨더니만은 알아서 딴 길로 간 거잖아요. 지금 패싱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열심히 지어놨더니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되게 어떤 대리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노력을 또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어주셨으면 싶은 건 있는데 제가 네. 또 그렇게 부탁드리는 말을 또 하긴 쉽지는 않아서 일단 네네. 이 정도입니다. 신수석이 그 역할을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사의를 접고 다시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또 앞서 정치톡 코너에서 제가 이 문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들의 순환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4명의 전현 민정수석이 예외 없이 갈등의 중심에 서면서 민정수석 리스크란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이 계속되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이제 4글자를 계속 네. 쓰고 있는데 이 방향성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설정한 그 어떤 도그마 같은 것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간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건 민정수석이고 심지어는 검찰과의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이 되면 안 된다. 이런 희한한 원칙까지 지금까지 세워왔었거든요. 최근에 좀 바뀌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검찰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거꾸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 자체가 결국에는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친 이제 민정수석들의 그런 어려운 지점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원 출신들은 이렇게 민정수석에 중요한 정보가 있었나요? 그런데 거꾸로 하겠다는 일은 보면은 검찰을 건드리고 저는 예를 들어 검찰 개혁을 진짜 할 것이었으면은 검찰에 대해서 굉장한 이해가 있고 검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검찰의 잘못된 점과 또 잘하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외과수술적으로 달려들 수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했다 그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지금과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러는데 중국집을 바꿔보겠다 그러는데 중국 요리 경험한 사람 절대 안 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동의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의 최고 책임자가 그 조직의 출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지금 이 개혁의 내용 자체가 그 조직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나누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조직 입장에서는 이익이 침해된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최고 책임자가 검찰 출신이 아닌 것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이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그것을 잘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내부를 잘 알았어야 되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그것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계속 좀 그 진통의 어떤 한가운데 서니까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민정수석에 제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사법고시 출신도 아닌 분들, 제가 뭐 그걸 차별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법부로 분류되는 이력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일을 해왔다는 거죠.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의 생리를 이해 못한 것도 있었거니와 애초에 삶에 쌓은 업적 자체가 사법부나 사법행정과 관련 없는 분들이 가가지고 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크게 번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라서. 저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간 분들이라면 또 모르겠으나 감사원에서 오신 분들 민정수석 중에서 보면은 그전까지 검찰개혁에 관심이 있었던 분은 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개혁 하겠는데 검찰은 끼리끼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검찰 출신은 배제하고 그러면 감사원 해볼까? 이런 정도의 아주 초등학생 수준의 논리가 그냥 작동해가지고 이런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사가 나온 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해당 분야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결국 이 직을 맡아야 된다.
또는 이제 거기에 말씀이시죠. 대해서 꾸준히 발언해왔던 아니면 전문성이 있었던 저는 하다못해 그래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사법고시 출신은 아니고 검찰 출신도 아니지만은 반대로 전 조국 장관은 이해가 갔던 것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해왔던 인사고 문제의식도 계속 표출해왔던 법 인사고 전문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 봤거든요. 근데 네. 그 뒤를 보면은 계속 뭔가 검찰은 안 돼. 뭐 이런 이미지로 이제 임정숙 인사를 해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권 대변인께서는 신수석이 돌아오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돌아오지 않고 사의의 뜻을 굽히지 않았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 그 리더십에 아무래도 타격이 갈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 청와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엄청 깊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건 남은 임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그 임기를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될 일이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기용해서 나머지 시간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민정수석을 뭐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적임자를 된다고 찾아서 생각하는 거죠. 수습을 해야 된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떠난 연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지금 이 아까 말했던 제가 소개했던 발언들, 뭐 대통령도 성깔 있다. 제가 알 정도면은 신현수 수석도 보도를 통해서 읽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언은 서로 자제하고 신임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국정 정상화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초 또 그 향후 행보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서울 부산시장 경선 후보들이 TV 토론회를 벌이면서 경선 레이스가 한층 더 뜨거워졌는데요. 두 분께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토론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간 진행됐던 토론회는 쭉 다 봤는데 그 중에서 대체로는 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는 느낌이어서 좀 지루하달까 이런 느낌을 받다가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가 그 토론회 말미에 했던 이야기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했고 혹시 참가할 의향이 있냐고 금태섭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했죠. 물었는데 그 사실은 누군가를 차별하려고 하는 건 아니나 특정 성적 지향을 가진 자가 하는 축제나 집회는 도심에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가졌던 오해나 편견에 대해서도 놀라웠지만 사실 그 사람들을 차별해도 좋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좀 인상 깊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그 발언은 이제 저도 이제 봤습니다만 자극적인 그런 행동들, 선정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볼 수 있는 한복판보다는 좀 외곽 지역에서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 중에서 좀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여당은 사실 재미가 없었고요. 사실 우상호, 박영선 이 두 분이 사실 토론 전에는 굉장히 기싸움이 전 볼만했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민주당스럽다가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 박영선 장관도 그렇고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제 눈엔 둘 다 시퍼렇거든요. 의심할 것 없이 민주당 분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누가 더 민주당스럽다로 싸우는 게 참 희한했는데 예전에 새누리당도 그 정권 말에 보면 좀 이상해질 때 보면은 다 봐도 친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친박끼리 서로 내가 더 진실한 사람이다 갖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정체성 그 논란이라는 거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다 빨간색인데 자기들끼리 나는 다홍색이고 너는 진홍색이야 이걸 가리기 위해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보기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는 또 지지층 결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바라보고 정치하지 지지층 바라보고 정치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민주당스러움의 경쟁 아니면은 뭐 박원순 시장을 계승하겠다. 박원순 시장의 귀책 사유로 지금 치러지는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은 오히려 토론 전에 기싸움을 볼만했다 이렇게 보고요. 토론으로 들어가니까 또 그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근데 저도 아까 안철수, 금태섭 이 두 분의 야권 2부 토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토론을 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정책이나 이런 것에 준비된 것만 하면 되는데 꼭 어디서 뭘 잘못 듣고 와가지고 기술을 한번 걸어보려다가 자기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MB 아바타 이런 거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고생했었는데 저는 아까 퀴어 퍼레이드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금태섭 의원이 준비해왔으니까 질문했겠죠. 그런데 그게 그러면은 야권 경선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주제였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뭐 권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안철수 대표는 야권 지지자들의 성향에 맞는 답변을 했다. 그래서 금태섭 후보가
옛날에 안철수 대표가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 예. 괜히 이상한 주제 들고 와가지고 본인에게 좀 희한한 이미지를 형성한 그런 토론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또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1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이다 해서 뭐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특히 이제 청년 정치인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좀 많이 올드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드하다고. 네, 그건 이제 나이의 문제라기보다 이 이야기가 정말로 예를 들면 지금 주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2008년도에 뉴타운 총선을 할 때랑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세심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 공급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제 주변의 친구들은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해요. 단순히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고 해서 그 주택을 내가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예를 들면 5, 6억짜리 분양주택을 살려고 하면 자기 자산이 2억이 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에게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DMC 근처에 아파트 하나가 분양되었는데 거기에 3만 명이 넘게 사람들이 몰렸어요. 근데 첫 번째 분양받은 사람이 그 계약금을 치르려면 1억 원을 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내지 못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그건 뭐냐면 1억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정책들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건 10분 이해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정말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세밀한 이야기들을 다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올드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정작 그 젊은 청년 세대들의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 같아요. 네. 저는 박원순 시장께서 시장하신 10년 동안에 공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보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작금의 사태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주택이란 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이 48%에 달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이클이 무너진 거고요. 저는 아까 이제 1억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셨지만은 거꾸로 저는 1억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집을 사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이제는 2억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계약금만 2억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공급 사이클의 여러 이 후보들이 주안점을 두고 그 공약을 내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뉴스엔 청년 맞수 첫 시간 가졌는데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그리고 4.7 재보궐 선거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권지용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에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겨울 서울이 영상 2도로 출발해서 대부분 영상권에 머물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10도를 웃돌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 대구는 무려 21도까지 크게 올라서 4월 중순에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구는 21도까지 올라갈 더울 수가 것 있군요. 같아요. 네. 네. 날씨가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계획을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